우리는 농담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의 농담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최신 크루즈 미사일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제트 엔진으로 작동합니다. 이건 짝퉁이나 격추된 항공기에서 뜯어낸 부품이 아닙니다. 대신 원래 취미용 모델 제트기를 위해 만들어진 진짜 정품이며 지금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그 엔진을 탄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단 하룻밤 만에 우크라이나 방공부대가 이 미사일을 그들 할아버지보다도 오래된 대공포로 격추시켰습니다. 이것이 S-8000 반다롤르 이야기입니다. 혹은 자금이 부족한 방위산업이 전 세계 취미용품점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미사일을 만들어낸 이야기이자 우크라이나가 냉전시대의 장비로 그것을 하늘에서 격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반다롤이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시작해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계열은 전통적으로 KH-101, 3M14 칼리브르 또는 이스칸데르 K 시스템에 사용되는 9M727과 같은 것들을 의미해왔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전용 미사일 설계국에서 설계된 값비싸고 목적에 맞게 제작된 무기들로 비교적 소량만 생산되며 고가치 목표를 타격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반다롤은 그와는 거의 정반대입니다. 이 미사일은 미사일 전문 회사가 아닌 크론슈타트라는 회사에서 개발했는데 이 회사는 러시아의 오리온 드론, 즉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 항공기를 제조하는 곳입니다. 크론슈타트는 무인 항공기라는 개념을 가져와 본질적으로 이를 소모성 제트 추진 타격 무기로 군사화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가미카제 드론과 전통적인 순항미사일의 중간쯤에 위치한 것으로 러시아의 기존 순항미사일 계열보다는 우크라이나의 로켓 드론에 더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원상 이 드론은 작지만 상당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다롤은 시속 약 600km로 순항하며 최대 속도는 약 65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우크라이나가 기존에 느린 샤헤드형 드론을 상대할 때 사용하던 무기 체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무기들로는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이 드론의 사거리도 최대 500km로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점령지나 러시아 영공 깊숙한 곳에서 발사해도 전선, 후방, 깊숙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무기에 사용되는 탄두는 고폭 파편형으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무게가 약 114kg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최대 150kg에 달한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무기는 견고한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는 아닙니다. 이 무기는 레이더 배열, 물류창고, 아파트 단지처럼 벙커버스터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연성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무기의 주요 발사 플랫폼은 오리온 드론 자체이며 크론슈타트는 Mi-28N 공격 헬리콥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훨씬 짧은 준비 시간으로 두 번째 투발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다롤이 실제로 주목받는 이유는 기체 자체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오데사 근처에서 회수된 손상되지 않은 미사일을 조사한 후 전쟁 및 제재 포털의 무기 부품 섹션에 이 미사일의 기술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정밀 유도 미사일이라기보다는 마치 소비자 전자업계 절반에서 부품을 끌어모아 짜깁기 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이 미사일을 하늘로 날게 하는 엔진은 중국산 터보제트 엔진인 수이수 2100%로 밝혀졌는데 원래는 대형 모형 항공기와 무선 조종 제트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상업적으로 공개적으로 약 16,000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맞아요, 알리익스프레스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품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QR는 텔레메트리 모듈이 호주에서 직접 공급되었거나 호주 디자인을 중국에서 복제한 RFD900X1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관성 항법 장치는 중국산으로 추정되며 러시아산 코메트라 M8 위성 수신기와 함께 사용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샤이드에서 파생된 게룬 드론과 UMPK, UMPB 활공폭탄 키트에 장착해온 것과 동일한 제밍저항 안테나 기술입니다. 조종면을 움직이는 서부, 즉 소형 모터는 한국산 다이나믹셀 MX, MX64 AR 유닛이었으며 이 역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자장치 곳곳에는 미국, 중국, 스위스, 일본, 한국 제조사에서 공급된 약 20가지 종류의 마이크로칩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자사 제품이 키이우를 향해 발사되는 순항미사일에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제조사들일 텐데 말이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HUR-EPS 헤이티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자부품은 칩앤딥이라는 러시아 전자부품 도매상, 즉 단일 유통 거점을 통해 유통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 내에서 가장 큰 국내 유통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이전 우크라이나 정부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수입품들은 중간 국가들을 거치는 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중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이 포함되며 이들 모두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부품이 러시아 생산 라인에 도달하기 전에 거래 내역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공식 확인이 아닌 오픈소스 분석을 통해 추적된 것이지만 이러한 양상은 서방의 제재 집행이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온 더 넓은 패턴과 일치합니다. 즉, 이중용도 전자제품이 소비자 규모로 판매되는 일반 상품이 되면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금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반다루를 제작하는 크론슈타트라는 회사가 기업의 안정성 면에서는 그다지 모범적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에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회사는 잠재적인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약 3개월 동안 40건에 달하는 소송이 총 77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그 보도가 나왔을 당시에는 명확한 구조조정 방안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전쟁기계라는 프레임이 복잡해지는데 러시아의 정밀 타격 능력에 대한 예산형 해법조차도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기반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가 실제로 언제 전장에 등장했으며 러시아는 실제로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안다룰에 대한 가장 초기 보고 중 하나는 2024년 말 러시아의 카푸스틴야르 시험장에서 있었으며 이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통합 타격 패키지에 포함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무기는 전쟁에서 가장 대규모 폭격 중 일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2026년 5월 오레시니크 미사일이 포함된 공격에서도 반다룰 탄약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기는 이후 광범위한 공격에 사용되었으며 목격자들의 직접적인 보고에 따르면 이 드론들의 엔진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무기가 더 이상 희귀한 실험용 무기가 아닙니다. 이 무기는 샤헤드, 칼리브르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함께 러시아의 대규모 타격 교리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규모 타격 역할 때문에 반다룰은 기존의 순항미사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험한 무기입니다. 2025년 4월 분석가 전문가의 오픈소스 의견을 바탕으로 한 평가에 따르면 반다룰의 제트 추진 방식은 기존 드론과는 달리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의 기동 화력팀이 느린 샤이드 드론을 격추하는 데 사용했던 일반적인 지상 기반 기관총으로는 이 드론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대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대응하려면 빠르게 기동하는 표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시스템이 필요하며 보통 독일에서 제공한 게파르트 자주 대공포와 같은 레이더 유도식 체계이 사용됩니다. 그것이 반다룰의 핵심 전술적 문제입니다. 반다룰은 우크라이나가 3년 동안 구축해온 저렴한 대드론 방어망을 빠르게 뚫고 지나갈 만큼 빠르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상당수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합니다. 또한 반다룰은 러시아의 구형 순항미사일보다 기동성이 더 뛰어나서 더 전통적이고 직선적인 비행 경로를 예측하도록 설계된 고정식 방공 시스템에 대항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2026년 7월 중순 우크라이나 제121 독립영토방위여단 이 40mm 보포스 L-70 대공포를 사용해 러시아의 공중표적 2대를 격추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반다룰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보포스 L-70은 스웨덴에서 설계된 대공포로 1947년에 처음 등장했고 1951년에 공식적으로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무기 체계는 구체적인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70년 정도 된 것입니다. 분당 발사 속도는 일반적으로 240에서 330발 사이로 알려져 있고 항공 표적에 대한 유효 사거리는 대략 4,000m 정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1여단 이 사용한 포는 조준 장치가 업그레이드된 것 외에는 큰 개조가 없었습니다. 즉, 승무원들은 대부분 수동으로 표적을 조준하고 있다는 뜻이며 현대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존재하기 전에 설계된 포로 제트 추진 미사일을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 다른 운영국들은 같은 포를 오히려 정반대 방식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는 L-70을 레이더 사격 통제 시스템과 자동 표적 추적 장치와 결합하여 훨씬 더 현대적인 근접 방공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기증된 장비들은 적어도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버전입니다. 리투아니아는 2023년 2월에 이 대포들의 첫 번째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고 이후 네덜란드가 추가로 대포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직접 제작하거나 유지한 것도 아니고 냉전 시대의 나토 잉여 장비를 현대적인 방공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활용한 것입니다. 이제 그주에 격추된 또 다른 미사일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조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KH-59 또 나토에서 AS-13 킹볼트라고 부르는 이 미사일은 반다룰보다 훨씬 오래된 설계로 1970년대와 80년대 소련 시절에 개발된 것입니다. 현재는 러시아의 전술미사일 공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변형에 따라 대략 115미동킬로미터에서 290미고킬로미터 사이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900미고킬로미터에서 1000미고킬로미터를 약간 넘는 수준이고 칸두 중량은 약 300미고킬로그램입니다. 즉 반다룰보다 훨씬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 미사일의 유도 방식은 중간 비행 구간에서는 관성 항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앞부분에 장착된 텔레비전 카메라를 통해 발사 항공기에 탑승한 운용자가 최종 접근 시 목표물을 시각적으로 식별하고 라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KH-59는 진정한 구식 정밀 무기로 중요한 순간에 훈련된 조작자가 영상 피드를 보면서 조종해야 합니다. 반면 반다룰은 발사 후에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GPS와 관성 유도로 유도됩니다. 그리고 70년 된 대공포에 격추되어도 러시아의 생산 장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같은 주, 같은 여단, 같은 무기지만 미사일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포화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성공한 대공방어 사례가 고포스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스카이넥스 시스템 한 대가 한 번의 교전에서 순항 미사일 한 발과 샤이드형 드론 11대를 포함해 러시아의 공중 표적 12개를 격추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빠르고 작으며 저공으로 비행하는 표적을 격추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현대식 레이더 유도 독일제 대공방어 체계를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상업용 공장에서 생산된 드론을 사용하고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어떻게 자국의 영공을 방어하고 있는지에 대한 꽤 솔직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만능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조각이 모인 임시 방편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첨단 레이더 유도 독일산 대공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수동으로 조준하는 스웨덴산 골동품이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을 한 번에 방어할 만큼 현대식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오픈소스 분석가인 스페셜 크루손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공유한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그 영상은 반다루를 탑재하는 동일한 플랫폼인 러시아의 오리온 드론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아니라 자국군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보이는 오리온 드론이 정령된 크림반도의 들판에서 불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잔해의 위치를 이바니브카라는 마을로 지리적으로 특정했는데 이곳은 케르치에서 약 10-30km 그리고 이 드론들이 주로 운용되는 비행장에서는 약 11-1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영상은 빠르게 저렴하게 그리고 제재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무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때로는 이 무기들이 500개가 넘는 무기 공격 속에서 키이우의 방어선을 뚫을 만큼 충분히 잘 작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선의 자기 편 지역에서 스스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대공포가 제트 추진 미사일과의 정면 대결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넘어서죠. 하지만 그 전에 군사쇼를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저희는 전 세계 지정학 소식을 전해드리고 때로는 이 이야기처럼 마치 허구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들도 다룹니다. 이제 반다룰이 전쟁의 더 넓은 맥락에서 어떻게 들어맞는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이 무기는 제재 압박이 전시 경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입니다. 무기 생산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대신 그 나라들은 점점 더 즉흥적인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인 고급 순항 미사일에 들어가는 정밀 광학 장비, 방사선 내성 전자장치 또는 전용 터보제트 엔진을 필요한 대량으로 쉽게 조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러시아는 신용카드와 알리익스프레스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이론적으로 하나씩 구매할 수 있는 부품들로 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간 국가들과 도매 유통업체를 통해 우회하여 흔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는 군산 복합체가 부족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저가 시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방 정부들과 수출 통제 체제들이 소비자 전자제품 공급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직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두세 개의 중개 국가를 거쳐 구매 경로를 숨길 만큼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둘째로 이 전쟁의 비용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 언급하는 무기들 옆에 실제로 숫자를 붙여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러시아의 KH-101 미사일에 대한 추정치는 누가 보도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분석가들은 이 미사일의 가격을 낮게는 약 120만 달러에서 높게는 최대 1,300만 달러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칼리브르 미사일도 비슷하게 넓은 범위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약 1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까지로 인용되는데 이는 수출용과 자국용의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반면 표준 샤이드 136 계열 드론은 보통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가 자체 생산한 버전은 최대 7만 달러에 달합니다. 저희가 이 모든 숫자를 일부러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이유는 반다룰의 부품 목록과 달리 이런 미사일의 전체 비용 수치는 논란이 많은 추정치이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계약이 아니라 언론사들끼리도 서로 5배, 심지어 10배까지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각 범위에서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16,000달러짜리 취미용 제트 엔진과 소비자용 서부 배터리로 만들어진 미사일은 미사일보다는 드론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가격대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러시아는 이런 무기들을 KH-101 같은 미사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으로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들을 한 번에 대량으로 발사해서 개별 무기의 정교함이 아니라 단순히 동시에 쏟아지는 위협의 숫자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압도하도록 설계된 대규모 공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다룰은 하늘에서 가장 똑똑한 미사일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샤이드가 포함된 일제 공격 속에서 또 하나의 빠르게 움직이는 골칫거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이게 드론이냐 미사일이냐라는 논쟁이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방어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러시아는 반다룰에서 했던 것과 같은 실험을 샤이드 라인에서도 진행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프로펠러로 움직이던 채공 탄약에 제트 엔진을 장착해서 게룬 3와 게룬 5 같은 변형 모델을 만들어냈고, 이들은 시속 500에서 600km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명백히 순항 미사일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유리 이그나트는 이 효과를 직설적으로 설명했는데, 이런 제트 엔진 변형 기종 중 하나는 비행 특성만으로도 레이더상에서 순항 미사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그 비행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방공포대 지휘관이 어떤 요격 미사일을 사용할지 결정하게 되며, 요격 미사일들은 가격이 서로 크게 다릅니다. 네셈스 포대가 느린 샤이드 드론을 격추하는 데 사용한 AIM-120 AMRAAM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대략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입니다. Patriot PAC-3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거의 400만 달러에 가깝습니다. 16,000달러짜리 엔진 때문에 하늘에서 격추시키기 위해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를 써야 합니다. 이 교환비가 바로 이 무기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드론이든 미사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와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폴라르니차 미사일 드론 2024년 8월에 처음으로 전투에 사용된 무게는 약 320kg이고 대략 100kg의 탄두를 답지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부스터로 이륙한 후 터보제트 엔진이 작동합니다. 최고 시속 9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약 65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KH-101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이 미사일의 단가가 100만 달러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우크라이나 측 추정치는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자매 프로그램인 페클로는 우크라이나의 LUT 장거리 공격 드론보다도 제작 비용이 더 저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LUT 드론의 제작 비용은 약 20만 달러였습니다. 최고 시속 700km에 이르고 사거리는 약 700km입니다. 개발자들은 최대 70개의 국산 부품이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양측 모두 값싼 드론과 값비싼 미사일의 격차를 가장 빠르게 줄이는 방법은 그 중간쯤 되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무기를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쪽이 이번 군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무기들은 우크라이나가 동시에 두 가지 매우 다른 기술 수준에서 비대칭적인 방어전을 치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우크라이나는 진정으로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게파르트는 빠르게 기동하는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뤘듯이 초기 레이저 기반 드론 대응 시스템까지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식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증받은 수십 년 된 대공포도 포함되며 겨우 조준경만 업그레이드된 것들도 있습니다. 보포스, L-72, 2026년형 제트 추진 미사일까지 격추할 수 있다는 사실은 냉전 시대의 공학이 시대를 앞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방공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승패는 승무원이 목표물이 도착하기 전에 추적하고 조준하고 탄환을 목표물 앞에 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방공 전력이 모든 고도와 속도를 방어하기 위해 얼마나 얇게 분산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다양한 비행 프로필로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반다룰은 이 전쟁의 무기 기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드론과 순항 미사일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 개의 별도 범주였고 각각의 방어 전략이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빠르고 저렴하며 제트 엔진이나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GPS 및 관성유도 탄약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들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폴라르니차와 페클로 프로그램도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쪽, 그리고 방공 체계를 가장 빨리 조정할 수 있는 쪽이 이 싸움의 다음 단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특정 대결에서 우크라이나의 구식 대공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도 주목할 만한데, 이는 모든 면에서 이미 구식이 되었어야 할 무기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7월 30일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격 드론들도 있었는데 그 수가 수백 대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러시아로부터 여러 번 보아왔던 공중 충격과 공포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꿈꿀 수밖에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93%의 요격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무기들이 사상 최대수로 하룻밤 사이에 격추되었습니다. 드론들이 우크라이나의 거의 뚫을 수 없는 방공망에 연이어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공격 이후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7월 30일 저녁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지키는 수호자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기동하를 부대, 항공기, 요격 드론 배치의 조합이 군사 목표물 타격이 목적이 아니었던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대폭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푸틴은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악한 계획은 늘 그렇듯이 우크라이나 도시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향해 무기를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군의 전문성은 그날 밤이 더 끔찍한 밤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의 러시아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7월 30일 우리가 본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방공 전력이 진화하고 변화한 결과였으며 불과 1년 전만 해도 러시아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2025년 초로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드론 요격률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 요격률은 변동이 있었지만 대체로 70% 중반에서 80% 초반 사이를 오갔습니다. 러시아의 드론이 너무 많이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푸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샤이드형 공격 드론을 생산하라고 명령했고 그 엄청난 물량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여름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드론은 여전히 위험하지만 예전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드론을 덜 만들거나 드론의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요격 능력을 더 향상시켰기 때문입니다. 7월 30일과 그날의 93% 요격률은 그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지만 7월 전체가 전환점을 보여줬습니다. 반전이었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자국 방공망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향해 발사한 샤이드, 이탈마스, 그베라 및 기타 공격 드론의 90% 이상을 격추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사일 파괴까지 합치면 우크라이나는 한 달 동안 러시아가 보낸 약 6,000개의 공중 위협 중 약 5,300개를 격추시켰습니다. 완벽한 요격률은 아니며 해결해야 할 탄도미사일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드론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어느 때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보여주고 있는 일관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전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의 모든 공중 위협의 95%를 요격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30일에 그 목표에 근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후 검토를 통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한 점과 앞으로 요격률을 더 높이기 위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점을 분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93%라는 수치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는 러시아 발사체 중 하늘에서 격추되거나 아무것도 맞추지 못하도록 유도된 비율로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집중하면서도 이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드는 질문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는가입니다. 모든 것이 요격 드론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이 실제로 현장에 도입된 이후로 우크라이나의 요격 성공률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2026년 첫 4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는 요격 드론 생산량을 2.6배로 늘렸다고 페도로프가 5월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요격 드론들은 같은 기간 동안 격추한 샤이드형 드론의 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비용 효율적인 요격 드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제작에 몇천 달러, 때로는 그보다 적은 비용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제조 업체들은 스팅2와 같은 차세대 요격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트 엔진을 탑재해 현 세대 요격 드론을 뚫고 지나가는 새로운 러시아 공격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은 단 하룻밤 사이에 93%의 표적을 격추하는 데 있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무대 뒤에서 진행됐고 7월 30일과 같은 날이 가능하도록 우크라이나 전체 방공체계가 변화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5년으로 돌아가 보면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 드론 군집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을 때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부는 이후 요격기들에 의해 보완될 새로운 기술과 기법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동 방공 부대들이 창설되어 우크라이나 전역에 분산 배치되었고 이를 통해 러시아의 공습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존의 군용 레이더를 넘어 민간 레이더 시스템도 방공망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활용 대상이었고, 이러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더 넓고 강력한 레이더 감시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사이의 통신과 데이터 공유를 중앙 집중한 델타와 같은 시스템도 확장되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빠른 데이터 교환은 우크라이나가 만든 기동 방공팀의 대응 속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가 구축하고 있던 것은 지상에서의 계산과 공중 엄호 배치를 가능한 한 실시간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 파트너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현대식 대공방어 시스템과 조기 탐지 시스템이 제공되어 우크라이나는 위협이 국경을 넘자마자 때로는 그 이전에도 이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드론이 아직 푸틴의 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요격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러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기초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의 성공도 이것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기동 화력 부대는 7월 30일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들 부대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영토방위군 전투원들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후방에서 복무하겠다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대는 요격 드론, 휴대용 미사일 방어 시스템, 대공기관총 등 다양한 방공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전지형 차량을 운영하는데, 이는 러시아의 샤이드 드론 무리가 또다시 접근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 신속하게 위치로 이동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뉴스스카이에 따르면 이 기동 화력 부대들은 2026년 7월 러시아 드론 요격의 60%를 기록하며 그 효용성과 치명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치명적이어야 합니다. 이 부대의 각 구성원은 몇 주에 걸친 광범위한 훈련 과정을 거치며 야간 작전부터 신속 배치 절차까지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훈련은 민간인을 방어자로 탈바꿈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동 화력팀, 요격 드론, 그리고 앞서 언급한 탐지 체계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방공 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 시대와 서방의 전투기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7월 30일에는 소련제 전투기가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Su-27과 믹-29 조종사들은 공격 드론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을 최대한 많이 격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30기 이상, 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기동 화력팀과 마찬가지로 이 조종사들도 지상 레이더 기지 덕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해당 지역이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그 지역으로 출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투기들은 이제 전자전 장비, 공대공 미사일, 플레어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우크라이나가 기록적인 밤을 보냈을 때 입증된 것처럼 매우 위협적인 방어 전력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파트너들로부터 받은 F-16과 같은 서방 전투기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전투기들이 소련제 전투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월까지 에이비에이션 위크는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가 1000번째 공중 격추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백 건이 더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7월 30일에 그 기록이 더 늘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며 곧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7월 30일, 이 최근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가 기록을 깬 유일한 날이 아니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8월 2일,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는 체르니히우 지역 상공에서 러시아의 잘라 Z-20 정찰 드론을 요격하며 자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거리는 놀라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려 6,858m, 즉 6.85km의 엄청난 고도에서 러시아 드론을 요격했습니다. 러시아의 잘라 Z-20은 전혀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드론은 요격기보다 훨씬 더 넓은 작전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거리는 무려 10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드론이 디스플레이에서 다가오는 요격기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러시아 드론은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7월 30,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발사체의 93%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에게 모두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93%의 요격률은 인상적이지만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는 반드시 메워져야 할 빈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틈이 메워질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에 나올 소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가 기록을 세운 7월 30의 또 다른 면은 러시아도 그들의 공격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요격팀들은 최대한 많은 민간인을 보호하는데 놀라운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93%의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여전히 러시아의 발사체 중 7%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왔으며 그 방어를 뚫은 무기들은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러시아의 공격 직후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최소 8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아니면 전원이 민간인이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크리비리우에서 발생했는데 러시아의 발사체가 한 가정집을 강타해 최소 5명의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기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순항미사일 요격률보다 더 많은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절실히 찾아야 합니다. 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의 방공 전략에 있어 큰 약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도 8월 1일 또 다른 키이우 공격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이후 이를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힌 것은 미사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8월 1일 러시아가 발사한 27발 중 단 한 발만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에게 요격 미사일 추가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미사일이 바닥났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만약 러시아로부터의 가장 심각한 위협에 맞설 미사일을 추가로 받지 못한다면 크렘린의 전범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죽이는 날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들이 이 시스템들이 가상의 상황을 대비해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지금 필요하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모든 대탄도 미사일 지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갖추지 못한 밤마다 희생자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런 종류의 호소를 이전에도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의 어려움은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 역시 자신들의 방어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방공 미사일을 넘겨주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아무리 도움이 된다 해도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하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그 이유입니다. BBC는 7월 말에 미국이 전쟁 전 비축분 약 2,330발 중 1,430발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더 많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으며 무료로 제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펄 시스템을 통해 구매를 하여 젤렌스키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도 손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탄도미사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가 이미 사용 중인 요격 미사일을 포함해 요격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월 중순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스칼프 미사일과 ASM 해머 유도폭탄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프랑스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목록에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샘프 T 시스템에 사용되는 아스터 방공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더 좋은 소식은 프랑스의 발표 일주일 전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일이며 트럼프의 발언이 아마도에서 확실히로 바뀌기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는 가능한 한 빨리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7월 23일 젤렌스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조사 중 하나인 레이시온이 우크라이나와 공동 생산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종종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라이선스 문제도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7월 31일 CNBC는 트럼프가 입장을 바꿨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패트리어트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종류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여전히 패트리어트 라이선스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실행할지 확신이 없었는데도 왜 라이선스 발표를 했을까요? 그가 점수를 따려고 했던 걸까요? 트럼프의 대대적인 패트리어트 발표는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왔고 그는 이 행사에서 주목을 받으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걸까요? 미국 대통령은 이 거래에 대해 레이시온이나 로키드 마틴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두 회사 모두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패트리어트 생산 라이선스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의 확신이 트럼프 행정부의 애매한 태도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은 우크라이나가 당면한 탄도미사일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최소 몇 달, 더 현실적으로는 수년이 걸려야 패트리어트와 아스터 미사일 모두의 생산 라인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프레이아라는 코드명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간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인 포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시제품이 2027년 중반까지 준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약 1년 동안 탄도미사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즉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기존에 배치된 방공 시스템을 위한 더 많은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진짜 문제입니다. 드론 요격 전략에 큰 도움이 되는 모든 기초 작업들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도 똑같이 이점을 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축량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요격 미사일이 부족합니다. 채터마우스는 다른 해결책들을 제안합니다. 스카이쉴드 프로젝트의 확장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20대의 유럽 전투기가 전투에 투입되어 이들의 유일한 임무는 서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30%를 방어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푸틴이 사태가 격화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복잡한 문제가 따릅니다. 독일의 타우루스 미사일과 같은 더 많은 공격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생각은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때마다 똑같이 강하게 반격해서 러시아를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비축량이 문제이고 정치적 의지도 문제입니다. 어떤 해결책이든 빨리 나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7월 30일은 우크라이나에게 큰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전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타격 드론 전략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러시아에게는 너무 강력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요격 드론의 업그레이드 덕분에 러시아가 샤이드 드론에 더 비싼 제트 기반 기술로 전환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7월 30일에 요격된 발사체가 93%에 달할 뿐만 아니라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44만 5천 개가 넘는 러시아의 공중 표적이 격추되었습니다. 러시아도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샤이드 드론을 더 많이 생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4월에 그 압박의 영향을 목격했습니다. 샤이드 드론이 요격 드론에 의해 격추되기 전에 말 그대로 분해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패널이 찢어지고 날개 끝 표면이 구부러지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드론의 노즈 페어링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요격 능력이 러시아의 제조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러시아가 거의 성과 없이 공격용 드론을 소모하게 만들면 푸틴은 더 많은 드론을 더 빠르게 생산하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곧 우크라이나는 요격조차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샤이드 드론들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뿐이며 러시아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푸틴의 군대가 다시 한번 수미주에서 공격을 준비하던 중 무언가가 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위험한 우크라이나가 보낸 것은 소련의 강철과 미국, 프랑스의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다가올 일에 대해 침략을 꿈꾸던 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치명적인 공격이 러시아의 공세를 시작도 하기 전에 분수했고 그 안에는 미묘한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공격은 러시아가 한때 구식으로 여겼던 소련 시대의 플랫폼을 사용해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식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리는 쪽이 우크라이나라면 오래된 것은 다시 새로워지고 한때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것이 하늘에서 치명적인 악마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라지브카 마을, 더 정확히 말하면 수미에 위치한 그 마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러시아 지휘관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예정이었고 그 공격은 마을을 점령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아마도 푸틴의 수미 지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마을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주는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에 위치한 수미는 푸틴이 오랫동안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원해왔던 곳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그 완충지대 확보를 추진해왔습니다. 2026년 4월 UKRI 인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국경 마을들을 점령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러시아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러시아군의 거대한 전선이 주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크라이나가 2024년 8월에 있었던 쿠르스크에 대한 굴욕적인 역침공과 같은 일을 다시는 벌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충지대가 마련되면 러시아는 현재 수미에서 소모전으로 희생되고 있는 병력들을 동쪽으로 돌려 도네츠크와 결국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는 데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아무리 잘 짜인 계획도 종종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러시아군이 라지브카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움직일 때마다 우크라이나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격부대는 타격 드론과 정찰 드론의 지원을 받으며 국경 바로 뒤에 있는 티오키노에 있었는데 이곳은 코르스크 지역에 속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위성 영상의 도움을 받았을 텐데 이 영상은 생성되자마자 거의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에 전달되어 우크라이나의 킬 체인을 90%나 단축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곧 있을 공격을 보도한 해바라기 텔레그램 채널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합니다. 적군은 무인 항공기 UAV 지원을 받아 티오키노에서 라지브카 방향으로 이동을 시도했습니다. 채널에 따르면 TRO 전투원들은 신속하게 공격대와 UAV 발사대가 모인 장소를 탐지하고 항공기를 그곳으로 유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략군이 집결하여 기동을 시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의 병참과 병력 집결지를 파괴하는 데 사용했던 중거리 드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구식이라고 조롱받아온 항공기가 피해를 입혔습니다. 미그 29 전투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이 소련 시대의 항공기는 침략자들과 가까이 접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전투기는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머물렀고 그곳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화력을 결합한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 러시아 병사들을 경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그 29는 미국산 GBU-39 소구경 폭탄과 프랑스산 ASM 해머 폭탄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공중폭탄들을 요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밀리타니는 침략자들이 서방 무기 중 하나에만 4발의 방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사일들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를 바랄 것이고 반격에 대한 영상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선플라워가 공유한 32초짜리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서방 무기가 진격을 시도하던 러시아군에게 퍼부은 엄청난 위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러 번의 거대한 폭발이 연기 기둥을 하늘로 솟구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러시아군은 순식간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폭탄이 거의 떨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라지브카에 대한 계획된 공격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기막힌 후방 공격의 여파를 처리하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또 한번 살아남아 다음 전투를 준비하게 되었고 푸틴이 그토록 원하던 수미의 완충지대는 만약 정말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당분간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소련제 기체와 서방 화력을 결합해 노린 목표는 제1427 차량 화소 총연대였습니다. 이 연대는 수미 주변 북부 국경을 따라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대는 복합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연대는 러시아의 승리에 관여했는데 연대 소속 병사들이 베셀리브카 마을에 진입해 러시아 국기를 개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푸틴은 그걸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러시아 지도자에게 국기를 개양하는 것은 실제 승리나 다름없습니다. 그 이미지와 영상이 러시아의 선전 캠페인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점령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 연대가 보여준 무능함도 아주 분명합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숙련된 요원을 잃었기 때문인지 1427연대는 라지브카 침공을 시도하기 며칠 전 굴욕적인 순간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받은 1427년대의 병사들은 몰니아 이 공격 드론을 집어들고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글루시코보에서 민간 차량을 공격했습니다. 쿠르스크에서요. 러시아의 1427년대는 라지브카를 공격하기 전에 스스로 얼굴을 때리는 꼴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이 부대가 일주일도 안 돼 두 번째로 당한 굴욕입니다. 소금이 상처에 뿌려진 셈이죠. 우크라이나의 미그 29 전투기가 러시아 병사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며 상처에 소금을 듬뿍 뿌렸습니다. 이 연대는 중요한 전진 기지를 잃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라지브카 전선은 3월 이후 사실상 변함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마침내 진전을 이루려 했지만 순식간에 그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서방의 화력이 다시 한번 러시아의 후방을 초토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화력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봅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퍼부은 것은 GBU-39와 ASM 해머의 조합이었습니다. 두 무기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GBU-39는 유도폭탄으로 본질적으로 113kg짜리 폭탄을 최대 74km 떨어진 목표물에 투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무기들은 러시아의 활공폭탄과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훨씬 더 발전된 무기입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하나의 GBU-39 시스템은 최대 4개의 폭탄을 실을 수 있는 스마트 캐리어를 사용하며 이 폭탄들은 내부 무장창과 외부 하드포인트 모두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폭탄들은 GPS 신호를 이용해 목표까지 유도되며 주야간 및 모든 기상 조건에서 발사가 가능합니다. 목표 좌표는 발사 전에 GBU-39에 입력되며 이는 지상이나 공중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임무 중에 새롭게 나타나는 목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발당 4만 달러의 가격으로 이 폭탄들은 저렴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는 미그 29 전투기에서 이 폭탄들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SM 해머도 비슷한 무기입니다. 역시 스탠드오프 무기인 해머는 모든 기상 조건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ASM 해머의 진정한 정체를 암시합니다. 이 무기는 폭탄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무유도 폭탄에 장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키트로 이를 정밀 유도 무기로 변환시켜줍니다. 프랑스는 이 폭탄 키트를 125kg, 250kg, 500kg, 1000kg,
폭탄에 장착할 수 있는 버전으로 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마도 250kg 폭탄용 키트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1000kg 폭탄용 키트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축량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매달 50, 60개의 이 폭탄 키트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직접 이 키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도 부여했습니다. ASM 해머 폭탄은 키트에 내장된 작은 날개와 고체 로켓모터의 조합 덕분에 사거리가 70km를 조금 넘습니다. 이 폭탄들은 GPS와 관성 항법 장치의 조합을 사용하여 원형 공상 오차가 약 10m 정도입니다. 아미 레코그니션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폭탄들은 강력하게 빠르게 타격하며 프랑스, 인도, 이집트, 크로아티아, 카타르, 모로코 그리고 물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GBU-39처럼 ASM 해머는 F-16, 라팔, 미라주 2000D와 F-1 전투기를 포함한 서방 항공기에 사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는 이 폭탄들을 미그-29에서 발사했습니다. 그 해답은 푸틴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미그-29를 어떻게 변신시켰는지에 있습니다. 이 소련시대 전투기는 러시아에 의해 구식으로 취급받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2022년 3월 27일 글로벌 디펜스 콥스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러시아는 초기 침공군의 일부로 믹-29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러시아가 더 발전된 항공 전력을 나중을 위해 아껴두려 했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침공 초기 단계에서 SU-34와 SU-35를 사용했고 SU-24와 SU-25 같은 구형 기체들도 함께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믹-29는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움직임에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부터 남아있던 56대의 믹-29 전투기를 보유하며 비교적 큰 믹-29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같은 기종의 항공기를 투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보낸 다른 전투기들은 더 우수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미그-29는 러시아 기준으로도 구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소련 시절의 장비양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구형 전투기에 대한 무시는 2009년 2월 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가 보유한 291대의 미그-29 중 약 200대가 관리 소홀로 인해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전투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러시아 공군의 전력을 부풀리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러시아가 자국 전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그-29는 우크라이나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장나고 구식이며 목적에 맞지 않고 러시아가 다른 곳에서 보유한 공군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자주 그랬듯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고 실제로 혁신할 수 있는 국가와 동맹국들의 지원이 있다면 러시아가 구식 항공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핵심 자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침공이 시작되자마자 미그-29의 중요성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서방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지 2해가 지난 후에야 서방 전투기가 도착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2025년 9월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의 보도와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미그-29 전투기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코카서스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 해당 전투기들을 퇴역시켰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로부터도 미그-29 전투기를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이 전투기들에서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의 일부는 미그-29가 방공 자산으로서 가지는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밀리타니가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는 전국 곳곳에서 미그-29를 방공 임무에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 전투기들이 여전히 드론이나 다른 발사체를 격추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그-29가 구식일지라도 최고의 샤이드형 드론조차도 가볍게 따돌릴 만큼 충분히 빠르며 이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은 순식간에 그 드론들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수미 국경 근처에서 미그-29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427 차량화소 청년대의 공격 시도가 좌절된 장면에서 우리가 본 것은 미그-29를 원거리에서 서방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러시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똑같이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GBU-39와 ASM 해머를 러시아에 제공할 일은 없습니다. 그 무기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창의성과 협력이 빛을 발하는 또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파트너들은 MiG-29와 다른 소련 시대의 기체들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전투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믹-29가 서방 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2024년 5월 로것을 올라가면 아미 레코그니션은 우크라이나가 믹-29 전투기를 개조해 서방의 탄약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기체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SU-24와 SU-27과 함께 미국,
프랑스, 영국이 제공한 특정 탄약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다고 그 매체는 당시 보도했습니다. ASM 해머폭탄이 이름이 직접 언급됐고 미국산 JDM과 영국산 페이브 A4 스마트 폭탄도 언급되었습니다. 다른 무기들도 분명히 뒤따랐으며 이 작전은 각 소련제 기체에 전자장비를 재배선하여 새로운 서방 무기와 호환되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구식이라고 여겼던 미그 29의 현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 미그 29가 미국산 ERAM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이른바 구식 기체를 적어도 2030년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공격은 스탠드오프 거리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는 미그 29와 서방 무기의 결합이 러시아에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입증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자국 전투기를 과소평가한 대가로 이제 무엇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제 미그 29 전투기들, 이 GBU-39, ASM 해머 등 다양한 무기를 발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강화 표적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일 아니죠? 그렇죠? 글쎄요. 자신들의 군 지휘관들이 구식이라고 말했던 전투기에 의해 티오키노에서 막 산산조각난 돌격 부대에게는 큰 일일 수도 있겠네요.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의 유물을 진정한 전투 검증을 거친 현대 무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미그 29 전투기는 원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조되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러시아 방공망 사거리 안에 머무르는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이 전투기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구시 플랫폼을 이용해 러시아의 활공폭탄 전략을 러시아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번 타격 이후에도 뭔가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 언젠가는 우크라이나가 미그-29에서 사용한 서방 무기가 바닥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GBU-39에 관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3월 31일 이후로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군사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이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GBU-39가 우크라이나로 보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나 그 파트너들이 펄 이니셔티브를 통해 직접 구매해야 하며 예전처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ASM 해머의 상황은 다릅니다. 매달 50, 60개의 해머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제 우크라이나는 해머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 위험한 폭탄들은 우크라이나 생산 라인에서 혹은 러시아 미사일의 사정권 밖에 두기 위해 파트너 국가의 시설에서 생산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이런 서방 무기들의 한정된 비축분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러시아는 여전히 새롭게 전력을 회복한 미그-29에 의한 원거리 타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리부뉴바흐. 발음하기 조금 어렵지만 이 한 단어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리즈브카 침공군을 파괴하는 데 사용한 유도폭탄이 언젠가 바닥날지도 모른다는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목표들과 함께 말이죠. 이 단어는 대략적으로 평형자 또는 균형자로 번역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리부뉴바흐는 무기이며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유도폭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해답이며 만약 서방의 유도폭탄 공급이 어떻게든 끊기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미국산 JDM-ER보다 3배 저렴한 이 평형자는 250kg 탄두에 장착할 수 있으며 준비 시간은 30분 이내입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졌지만 이 무기는 미그-21과 같은 항공기를 이용해 전선 뒤에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해야 하는 동일한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판 활공폭탄이지만 정확도를 높이고 전자전에도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유도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BU-39와 ASM 해머에 대해 이미 들어본 말 같겠지만 하지만 이 이퀄라이저는 주 야간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6월 24일 유나이티브24 미디어는 이퀄라이저가 러시아 전선 진지에 첫 번째 타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새로운 유도폭탄을 사용해 참호를 공격했습니다. 이 무기는 SU-24 전투기에서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히 알려져 있고 우크라이나의 다른 소련 시대 및 서방 전투기와도 호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아마 이미 다른 목표물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유도폭탄 때문에 한숨 돌릴 틈은 없을 거야. 그것이 서방 무기이든 우크라이나 자체 설계의 폭탄이든 계속해서 날아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라지브카 공격에서 봤듯이 러시아가 스스로 구식이라고 생각했던 미그-29가 주요 투하 플랫폼이 될 거야. 괴물이 탄생했어. 소련과 서방의 힘과 금속이 융합된 존재지. 러시아는 이에 대한 해답이 없고 앞으로 이 위협이 더 진화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가끔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 푸틴이 만들어낸 것은 죽음의 수렁뿐이야. 때때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모두에게 터널 끝에 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다르게 생각해. 그는 끝이 보이고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말해. 2026년 겨울이 목표야. 야심차게 들려? 원래 그래야 해. 하지만 젤렌스키는 아무 근거 없이 이 목표를 정한 게 아니야.
우크라이나의 정책을 맡은 젤렌스키는 계획이 있어. 그 최종 목표는 푸틴에게 가능한 한 가장 굴욕적인 패배를 안기는 거야. 푸틴을 절박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거지. 8월 3일,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해외 외교 사절단장 회의 참가자들에게 연설을 했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행사를 이용해 진부한 말들을 하거나 이 사람들의 노고를 칭찬할 수도 있었지. 그리고 그런 칭찬도 있었지만 젤렌스키는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아갈 기회를 봤어. 자신 앞에 모인 이들의 도움으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올해 말까지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어.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거야. 젤렌스키가 군중들에게 선언했어. 하지만 그는 그 선언에 경고를 덧붙였어. 우리는 우리가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푸틴이 이 전쟁을 계속 질질 끌기를 바란다는 것도 알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푸틴의 희망을 꺼뜨리는 거야. 러시아 지도자가 이 전쟁을 자기 국민이나 전 세계에 정당화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지 러시아에 너무 큰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야.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해. 평화를 선언하고 자신의 실패로 인한 굴욕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체를 수십 년 동안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몰아넣을 거야. 2026년 겨울이라는 목표는 야심차고 거의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 이 목표는 우크라이나에게 4년 반 동안 이어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약 5개월의 시간을 주는 거야. 하지만 젤렌스키에게는 계획이 있어. 각각의 개별 목표를 가진 세 갈래 전략이지. 그 목표들은 하나로 모여서 푸틴이 마침내 평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도록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대사들에게 말했어. 젤렌스키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냈지. 외교, 제재, 그리고 장거리 및 중거리 타격을 더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 된다는 거야.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똑같이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먼저 다룰 것은 이 셋 중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일 수도 있는 외교야.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이 러시아와 새로운 소통 채널을 열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걸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어. 미국이 중재자로 나섰을 때조차도 말이지. 대신 젤렌스키의 계획에서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의 역할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파트너국들과의 대외 관계 노선이라고 부르는 분야를 최대한 지원하는 거야. 젤렌스키가 바라는 것은 더 많은 협정이 체결되고 더 많은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방 외교의 물결이야. 2026년에 우리가 이미 본 것 그 이상으로 말이야. 젤렌스키의 계획에서 이 부분의 최우선 과제는 겨울 지원 패키지를 확보하는 거야. 젤렌스키는 그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선언해.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겨울에 우크라이나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목록과 외교정책 측면에서 누가 구체적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알아야 해. 각각의 구체적인 결과, 지원 또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시급한 결정을 누가 전달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해. 이것은 재정적 필요의 명확한 목록, 장비의 명확한 목록, 구체적인 자원, 우리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합의까지 포함한다는 뜻이라고 젤렌스키가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다시 말해, 외교는 최고위층에서 시작된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푸틴에게 적절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우크라이나의 방공을 위해 더 많은 패트리엇 미사일과 다른 방공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분명한 최우선 과제다. 이것은 러시아가 최근 며칠 동안 여러 차례 키이우를 타격한 탄도미사일 우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중 한 번의 공격으로 10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은 우크라이나가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직면한 도전 과제를 파악하고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외교관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 즉 협상을 해야 한다. 젤렌스키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몰도바, 폴란드 등 여러 국가의 이름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가 이웃 국가들과 현재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외교관들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은 더 많은 드론 거래를 추진함으로써 그것을 할 수 있다. 드론 거래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국가와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체를 위한 장기, 연간 자금을 받고 방위 산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우리의 파트너들은 그 대가로 현대적인 방위 역량을 얻게 된다고 젤렌스키가 밝혔다. 이 분야는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이 이미 뛰어난 성과를 보인 영역이다. 이미 진행 중인 노력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동맹국들과 9건의 드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또 다른 15건은 다양한 단계에서 진행 중이라고 유나이티드 어리포 미디어가 8월 3일에 보도했다. 이러한 모든 계약은 자금 조달, 제조, 그리고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드론 개발 등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외교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으로부터 1,030억 달러의 대출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 중 약 40억 달러는 7월 말에 드론과 그리펜 전투기 구매 자금으로 지급됐다. 대사관의 업무 품질은 우크라이나가 받는 무기의 양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에게 압박을 가하는 정치적 결정과 구체적인 조치들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이 명확한 중심표리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외교가 핵심이다. 우크라이나가 외교를 잘할수록 더 많은 무기를 받고 더 많은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푸틴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며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이상이 있다. 젤렌스키의 2026년 겨울까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계획의 첫 번째 단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푸틴에게 그가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을 분열시키려 한 시도가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푸틴은 협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을 분열시키려 했다. 우리는 이것을 러시아가 유럽 전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다. 푸틴은 군사적 위협, 사이버 공격, 나토 영공 침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을 시도해왔다. 그는 두려움이야말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지원의 흐름을 막는데 필요하다고 믿는다. 외교와 우크라이나가 체결하는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그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그 결과는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을 러시아에 맞서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실패는 푸틴에게 압박을 가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외교가 젤렌스키 계획의 첫 번째 축인 이유다. 또 다른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알아볼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군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린다. 저희 영상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셔서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축, 제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축은 젤렌스키 계획의 외교 측면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는 연설에서 모두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완전히 집중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분명히 했다. 모두가, 특히 러시아가 제기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제조하는 러시아 기업들은 여전히 엄격한 글로벌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은 탄도미사일 생산에 관여하는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제재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7개의 주요 기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재를 받은 기업들조차도 허점과 빈틈을 이용해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계속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허점을 막는 것은 새로운 제재를 만드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는 파트너들과의 더 긴밀한 협력을 보장해야 하며 심지어 매일 소통하는 것까지도 해야 합니다. 이 계획의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다소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이미 수천 건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시행한 것입니다. 카스텔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해 총 26,655건의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이 중 23,960건은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 시행된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6,441건의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도 각각 수천 건의 제재를 부과하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제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3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러시아에 48명 개인과 170개 단체를 대상으로 21번째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에너지 부문과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상원은 린지 그레이엄이 처음 제안한 오랫동안 지연된 러시아 제재 법안을 첫 번째 승인 단계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구매자들에게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좋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러시아의 석유 구매자들을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함으로써 러시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제재를 요구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많은 제재가 시행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더 많은 제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우크라이나는 동맹국들이 더욱 강력하게 제재를 추진하길 원합니다. 둘째, 제재를 도입하는 것과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젤렌스키의 계획 두 번째 축으로 우크라이나가 메우고자 하는 격차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가 제재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수십억 달러가 계속 유입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산 석유를 전 세계로 운송하는 그림자 함대은 연간 최대 1,0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러시아는 또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자주 암호화폐를 사용해왔는데 이것이 바로 EU의 최신 제재 패키지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신들이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상품의 최종 사용처를 의도적으로 허위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교활하고 기만적인 행동을 해왔으며 이런 점이 석유 판매와 핵심 무기 부품의 수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젤렌스키의 계획은 반드시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제재는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이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허점을 막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레이엄의 법안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로부터 구매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재의 범위를 모스크바 너머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외교관들이 더 나은 집행을 위해 힘써주길 필요로 합니다.
이 방안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푸틴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가 자금을 마련하느라 허둥지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크렘린의 전쟁 자금에서 돈을 빼내면 푸틴은 현금 출처를 찾기 위해 점점 더 절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박함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7월 말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4%로 인하했습니다. 여전히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이지만 러시아가 국민들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이미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 공황이 일고 있고 재무부는 치솟는 재정 적자를 메우고 값비싼 국채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여전히 허둥대고 있다고 모스크바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그 적자는 러시아가 예상했던 477억 달러가 아니라 연말까지 약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소규모 기업들이 사상 최고 속도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2026년 첫 3달 동안에만 20만 개의 러시아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러시아는 부실 대출로 인해 은행 위기에 직전에 있으며 인플레이션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에는 연중 최저치인 5.3%까지 떨어졌지만 6월에는 다시 6%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는 금융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전쟁을 겨울 전에 끝내기 위한 젤렌스키의 계획 두 번째 단계는 러시아를 그 절벽 아래로 밀어내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장거리 및 중거리 타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타격을 더 많이 가하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입니다. 이들 각각의 타격은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후방의 전쟁 기계에 손상을 입히며 궁극적으로 러시아군의 더 많은 사상자를 초래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외교적 노력이 언제 성공할지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제재, 우리의 중거리 타격,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이 부과한 모든 제재가 러시아가 평화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정도의 압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젤렌스키는 말했습니다. 그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 가지 전략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만약 효과를 보려면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타격이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멀리 닿으며 훨씬 더 강력해야 합니다. 젤렌스키는 이미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끝내도록 침략국에 영향을 주기 위해 특별히 선정된 목표물들을 상대로 40일간의 장거리 및 중거리 타격 작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40일 작전이 끝난 후에도 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7월 말 즈음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우선 타격 목표 목록을 작성했으며 40일 작전이 끝나는 즉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드론이 계속해서 러시아와 정령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은 이러한 유형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거리는 올해 첫 7개월 동안 러시아의 52개 지역을 타격할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5년에 36개 지역을 타격했으며 52개는 상당한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러시아에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2026년 초부터 우크라이나 드론은 러시아 정유소를 거의 200번 공격했으며 그중 하이라이트는 시베리아 옴스크 정유소를 대상으로 한 2500km 이상의 타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지역의 최대 90%가 연료 판매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거리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700km 길이의 R280 고속도로를 자주 그리고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그 도로 구간에서의 월간 공격 횟수는 1월에 20회 미만이었으나 6월에는 130회를 넘었습니다. 해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석유, 식량, 보급품을 크림반도에 공급하는 그림자 함대 선박들을 공격해왔습니다. 7월에 진행된 3주간의 작전에서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그림자 함대 선박 201척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점령된 우크라이나 후방에서는 드론이 끊임없이 날아다니며 러시아의 보급망을 파괴하고 전선 공격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7월 한 달 동안 무려 42,860명의 병력을 잃는 기록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장거리와 중거리 드론 공격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전략의 세 번째 축으로 더 많은 드론 공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달성하는 것은 푸틴에게 가해지는 압박입니다.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 사회적 압박입니다. 푸틴이 시작한 전쟁을 러시아로 다시 가져옴으로써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국민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푸틴의 지지율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빠르게 하락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분쟁학 및 분석 연구소가 7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종식을 원한다고 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 이웃들만큼이나 푸틴의 전쟁에 질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거리 드론이 그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젤렌스키의 계획의 세 가지 축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은 푸틴에게 평화 외에는 선택지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이제 목표는 이 세 가지 전략을 활용해 2026년 겨울까지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더 많은 협상이 성사되고 더 많은 제재가 실제로 시행되며 더 많은 드론이 날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역량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평화를 궁극적인 실패의 신호로 여기는 집착에 사로잡힌 광인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런 이유로 이 계획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푸틴이 50만 명의 러시아 병력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9월 국가 두마 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화를 고려할 의지가 있는 독재자가 할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의 사상자 수가 자원병 모집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사람이 할 만한 일입니다.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리면 푸틴은 그의 대통령직이 끝날 수도 있을 만큼 거대한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소한 그 반발은 더 큰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젤렌스키의 계획 세 가지 축과 결합되면 이들 역시 압박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푸틴의 입지가 곧 유지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곧이라는 말은 2026년 겨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만이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젤렌스키의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실패는 아닐 것입니다. 푸틴이 평화를 선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2026년 말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연초보다 더 강력한 위치에 있게 된다는 뜻일 뿐이며 그 역시 이 계획 덕분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는 이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압박이 결실을 맺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미 푸틴에게는 많은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압박이 올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 동안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이 나라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거나 통상적인 군사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혁신합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종종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처럼 거대한 군사 예산이나 방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과 엄격한 제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 점은 우크라이나 공군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우크라이나 공군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한 공군 중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주요 군사 강국들이 공군을 간소화하고 전력을 단순화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한 공군 전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와 이성을 모두 거스리는 완전히 미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키우 지휘관들의 또 다른 묘수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공군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왜 이렇게 다른지 이해하려면 먼저 다른 많은 나라들의 공군이 왜 그렇게 비슷한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공군을 보면 공통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두 가지 주요 전투기만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주로 4.5세대 다소 라팔 전투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다소 미라주 2000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의 전투기 전력은 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집중되어 있으며 파나비아 토네이도가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타이푼을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로키드 마틴 F-35B 라이트닝 전투기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 규칙의 드문 예외로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큰 군사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같은 방식을 따르며 많은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공통된 목표는 공군 전력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전력을 더 작고 단순한 전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용과 복잡성입니다. 비교적 기본적인 전투기조차도 대당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이르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공학의 기적을 구성하는 수많은 복잡한 기계 부품과 구성품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류, 공급망, 그리고 조종사 훈련과 관련된 비용도 있습니다. 한 나라가 운용하는 항공기 종류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비용은 더 늘어나고 복잡성도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세 가지 매우 다른 전투기를 운용하는 군대는 각각의 항공기에 맞는 별도의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각 전투기를 항상 가동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특정 예비 부품도 갖추어야 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항공기 전력을 운용할 때는 전략적인 복잡성도 따릅니다. 지휘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항공기가 있다면 그들은 매 상황마다 어떤 항공기를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각 항공기의 장단점을 계속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한두 대의 다목적 항공기만을 운용한다면 모든 것이 더 단순해지고 저렴해지며 더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최신 전투기들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전투기들까지도 가능한 한 유연하게 설계되어 여러 임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F-35는 군사 분야에서 만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대공 전투작전, 지상 지원 임무, 그리고 정보 수집까지 필요에 따라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아직도 여러 종류의 전투기를 운용하는 군대가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런 방식에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항공전력의 다양화가 특정 상황에서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군대들은 과거보다 적은 종류의 전투기로 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공군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나토 회원국들은 단 한 종류의 전투기만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두 종류의 전투기만 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3-4종류만 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4개국에서 설계된 최소 8가지 다른 기종의 전투기를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전력을 운용하는 공군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크리스토프 베르크스 항공분석가를 자유유럽방송 자유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기종 운용을 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각 전투기 기종마다 포괄적인 훈련, 지원, 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하지 않는 일을 왜 우크라이나는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시간을 되돌려 지금까지의 우크라이나 공군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용기 전력 중 하나를 물려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전력에는 약 2,000대의 항공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Tu-160과 Tu-95 같은 전략 폭격기와 믹-29, Su-27, Su-24와 같은 수백 대의 소련시대 전투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대한 전력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필요하다면 거의 모든 종류의 공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고 심지어 핵 전략 공격까지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에 동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기로 동의했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그리고 국경을 존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러시아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당시 키이우는 모스크바가 그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침공이나 대규모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었던 우크라이나는 항공전력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크라이나는 폭격기부터 전투기, 훈련기, 수송기, 공중급유기, 공격 헬리콥터에 이르기까지 수백 대의 항공기를 폐기하거나 판매하거나 혹은 단순히 이전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가져다 주었지만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군대가 심각하게 장비가 부족한 상태로 남게 했습니다. 그러던 2014년 러시아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에 침투해 크림반도를 장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빠르게 일어나 우크라이나는 어떤 대응도 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뼈아프게 분명했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깨졌고 키이우는 그동안 수많은 군사적 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주었던 안전보장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 직후 우크라이나 공군은 사실상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노련한 베테랑들이 다시 복무에 투입되어 차세대 조종사들에게 공중전의 기술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으며 한편으로는 기술자들이 수십 대의 장기 보관된 전투기를 복원하고 수리하며 현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오래된 군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던 Su-27과 MiG-29 같은 전투기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했고 젊은 조종사들은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 트론헤임에 있는 노르웨이 공군사관학교로 파견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실제로 발발한다면 자국의 공군력만으로는 러시아와 맞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현대식 방공 시스템과 드론에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진격해올 때쯤에는 당시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에 따르면 키이우의 방위군은 단 120대의 항공기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4,000대가 넘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수백 대 아니면 수천 대의 항공기를 더 생산할 자금과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균형한 상황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언가가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군사 프로그램에서 유익함을 느끼셨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반 교전은 우크라이나 공군을 거의 전멸시킬 뻔했습니다. 실제로 2월 24일 공격이 시작된 첫 몇 시간 만에 2022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공군 자산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수많은 비행장, 기지, 연료 저장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다행히도 많은 항공기들이 이미 공중에 있거나 다른 장소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며칠 동안 러시아 공군이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되었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은 하루에 최대 200회의 출격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키이우의 조종사들은 비교적 적은 전력으로 하루에 약 5열회 정도만 출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력은 4가지 소련제 전투기, 즉 미그 29, 수호이 24, 수호이 25, 수호이 27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들의 몫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보유 전력을 살펴보며 키이우에 보낼 수 있는 유용한 항공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내내 중앙 및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소련 시절의 전투기를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와 폴란드는 일부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에 감사함을 표했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언젠가 서방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이 키이우에 더 현대적이고 진보된 그리고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를 제공해주기를 계속 희망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결국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제작된 F-16 전투기 초도분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착륙하면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투기 기종은 총 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 나라는 조종사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했고 시뮬레이터와 예비 부품, 지원 인프라를 확보한 뒤에야 마침내 F-16을 실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F-16 전투기는 매우 효과적으로 운용되어 우크라이나 전체 출격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하거나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러 다른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F-16 전투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키이우 공군이 또 다른 흥미로운 전력인 미라주 2000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978년에 처음 비행한 이 프랑스 전투기는 수십 년 동안 프랑스 공군의 주력기로 자리 잡았으며 걸프 전쟁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내전까지 수많은 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인도,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여러 군데가 여전히 이 전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라주 2000은 뛰어난 기동성, 마하2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첨단 항공전 장비 덕분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조종사들에게 교육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 초가 되자 미라주 2000 전투기가 동부전선에서 타격 임무를 수행하고 러시아 목표물에 폭탄을 투하하는 영상들이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총 6종류의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3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이 16대의 스웨덴산 그리펜 2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관련 장비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술 지원과 우크라이나 조종사 및 기술자들이 이 항공기를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 전투기 16대는 2029년과 2030년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펜은 미라주 2000이나 F-16에 비해 조금 더 저렴하고 단순하지만 여전히 낮은 운용 비용과 비교적 짧은 활주로나 고속도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등 여러 가지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에 공군의 기존 인프라 대부분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우크라이나에게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그리펜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계약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동 성명에서 젤렌스키는 프랑스가 약속한 16대의 다소 라팔 전투기 중 4대를 곧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프랑스에서 필요한 훈련을 마친 후 도착할 예정이며 이 훈련은 2026년 말 이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8년까지 또는 그보다 더 일찍 우크라이나 공군은 소련, 미국, 스웨덴, 프랑스에서 도입한 총 8종류의 전투기를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력의 정점은 단연 라팔이 될 것입니다. 라팔은 오늘날 존재하는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의 비할 데 없는 다재다능함과 첨단 센서 융합 기술,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연성을 자랑하며 방공작전부터 정밀 타격까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공군을 원하는 나라는 거의 없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꼭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전투기를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고, 대신 서방 동맹국들과 협상하여 한두 종류의 전투기에 집중해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구식 소련제 전투기를 해체하고 완전히 서방식 전투기로 교체하려는 장기적인 야망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복잡한 전력을 선택했다고 주장합니다. 크리스토프 베르크스가 설명하듯이 우크라이나는 기존의 소련제 러시아 전투기를 완전히 서방 전투기로 대체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도입될 비교적 소수의 그리펜과 라팔 전투기는 우선 과도기, 즉 아마도 가속화될 훈련과 비행대 통합 기간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새로운 전투기들은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공군이 소련제 장비에서 서방제 대체 장비로 전환하는 과정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십 년 된 소련제 전투기에 영원히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투기들이 단순히 서방 전투기들보다 더 오래되고 느리고 약하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투기들을 유지하는 것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예비 부품과 기타 중요한 자원들의 공급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키이우의 기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련 시대의 부품과 자재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오래된 미그기와 Su-25 전투기들이 더 이상 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전투기들로 구성된 완전한 전력을 갖추고 하늘로 날아오르기를 바라며, 이는 과거를 뒤로하고 키이우가 현대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키이우는 까다롭게 고를 여유도, 서방 동맹국들이 특정 기종의 전투기를 대량으로 제공해주기를 기다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보내줄 수 있는 어떤 전투기든 기꺼이 받아들이며 프랑스, 스웨덴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전력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결과였습니다. F-16 전투기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이 전투기를 상당한 수량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운용을 위한 예비 부품도 충분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미라주 전투기는 프랑스가 이미 그 모델에서 벗어나 라팔에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리펜은 스웨덴이 이미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고 유럽 동부 전선을 방어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했기 때문에 뒤따랐습니다. 라팔 전투기는 이 뒤섞인 전력에 가장 최근에, 그리고 잠재적으로 가장 뛰어난 전력으로 추가된 기종입니다. 그리고 키이우가 얻는 이점은 분명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당수의 현대식 전투 준비가 된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더욱 경험을 쌓고 능력이 향상되며 공군은 위험 분산 효과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 기종들 중 하나가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를 들어 공급이 중단되거나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나머지 전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이며 단순히 공급망이 붕괴되거나 동맹국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서 예전만큼 지원하려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군 전체가 지상에 묶이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항상 가동되고 작전에 투입되며 언제든 운용 가능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다양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항공기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들에게 악명 높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며, 우크라이나는 각 신형 전투기를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조종사와 기술자들이 이를 운용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크라이나군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은 분명하며 우크라이나 공군을 위한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닦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공군을 탈소련 이후의 영광스러운 시절로 되돌리고 러시아를 이기는데 그치지 않고 자국 영토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공격이나 침공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은 전투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수많은 다른 중요한 자산들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가치 있는 장갑 차종 하나를 지원했으며, 이에 대해 이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대가 날이 갈수록 어떻게 강해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새로운 지르카 유격기에 관한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의 다른 분쟁에 대한 최신 뉴스, 통찰, 분석을 더 많이 받아보고 싶다면 꼭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